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같은 유형의 사람과 계속 갈등을 빚을까요? 성공했는데도 왜 공허할까요? 이런 질문들의 답은 우리 내면 깊은 곳, 무의식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칼 융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이자 인간 내면의 탐험가입니다. 그는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 분석을 연구했지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집단 무의식, 그림자, 원형, 개성화. 이 낯선 용어들 속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분들,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 분들에게 융의 말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조언처럼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부터 칼 융이 평생에 걸쳐 발견한 100가지 삶의 지혜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림자와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운명이 된다. 의식하게 되면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우리가 외면한 내면의 진실이 결국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억압된 감정, 인정하지 않는 욕망, 보고 싶지 않은 약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을 좌우합니다.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같은 유형의 사람과 갈등을 빚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운명의 노예에서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내 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의 약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질투심, 분노, 이기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면들을 솔직히 들여다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곳에서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 밝은 빛이 클수록 그림자도 깊어진다. 완벽함 뒤에는 반드시 어둠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척하는 사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 이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진정한 성숙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외면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 된다. 직면하는 것만이 변화의 시작이다. 피하고 싶은 진실일수록 용기 내어 마주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감정,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계속 외면하면 그것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마치 방 한구석에 쌓아둔 쓰레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심해지고 공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짜증나는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기심이 보기 싫다면 내 안의 이기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나약함이 답답하다면 내 안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강한 반감이나 비판은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의 표현입니다. 타인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강함과 약함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만 보이려 하고 다른 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입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숨어 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림자 속에 종종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두려움 너머에는 용기가, 상처 너머에는 치유가, 약점 너머에는 힘이 있습니다. 용을 만나야 보물을 얻는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도 내면의 괴물과 마주해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이 숨어 있습니다. 완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성에 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면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진정한 성숙은 결점 없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의식과 꿈입니다. 꿈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다. 우리가 자는 동안 무의식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낮에 무시했던 감정, 억눌렀던 욕망, 외면했던 진실이 꿈속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꿈을 기록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과 대화하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꿈은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 왜 특정 사람과는 늘 갈등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식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겨진 과거의 상처, 억압된 감정, 잊혀진 기억들이 현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만 비로소 밖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세상이 위협적으로 보이고 내 안에 불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내면을 정화하고 이해할수록 세상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기 인식이 곧 현실 인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공유하는 정신의 저장고다. 우리는 개인적 무의식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나 비슷한 신화, 상징, 원형이 나타납니다. 영웅의 여정, 어머니 원형, 현명한 노인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 반복됩니다. 우리는 개인인 동시에 인류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보편적이 됩니다. 상징은 이성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 무의식의 언어는 논리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꿈속의 물은 무의식을, 불은 변화를, 뱀은 재생을 상징합니다. 이런 상징들은 단순한 개념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심리적 진실을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합니다.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우리는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망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패턴이 내 삶을 제한합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피해자처럼 살며 운명을 탓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우리는 주체가 됩니다. 자기 분석이 자유를 가져옵니다. 꿈은 작은 숨겨진 문이다.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밤으로 통하는 꿈은 단순한 뇌 활동이 아니라 영혼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낮에 억압했던 모든 것, 잊고 싶었던 모든 것, 아직 발견하지 못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꿈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꿈 일기를 쓰고 꿈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자기 치유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꿈은 내면의 치료자입니다. 무의식의 깊이를 탐험하지 않는 삶은 피상적이다. 표면만 사는 삶은 공허합니다. 일상의 반복, 사회적 역할, 외적 성취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깊이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무의식과 만나고 억압된 감정을 발견하고 잊혀진 꿈을 되살릴 때 삶은 의미를 얻습니다. 깊이 있는 삶은 내면 탐험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개성화 과정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답을 찾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답은 내면에 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어떤 삶이 나에게 의미 있는지는 내면을 들여다볼 때만 발견됩니다. 외부 추구는 끝이 없지만 내면 발견은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깨어남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수한 기대를 받으며 자랍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스스로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까지. 하지만 이런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가면이라 불렀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이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가는 것이 성숙의 핵심입니다. 중년은 인생의 정오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다. 인생의 전반부는 사회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는 시기입니다. 학업, 직업, 가정을 이루며 외부 세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 새로운 과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년의 위기는 사실 전환의 기회입니다. 이때 제대로 내면을 돌보지 않으면 공허함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개성화는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개성화를 독특함이나 차별화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개성화는 특별해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삶이 걸린 프로젝트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발견, 자기 실현의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반대의 요소가 있다. 남성 안에는 여성이, 여성 안에는 남성이 있다. 융은 남성 안에 여성적 요소를 아니마, 여성 안에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성적 존재입니다. 남성도 감정적이고 부드러운 면이 있고 여성도 논리적이고 강인한 면이 있습니다. 이 반대 요소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집니다. 성별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자신 안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십시오. 진정한 자기를 찾는 여정은 외로운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이다. 개성화는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주변의 이해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남들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를 만납니다. 인생의 의미는 밖에 있지 않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종교도, 철학도, 다른 사람도 당신 대신 의미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선택, 당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관계와 투사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이다. 누군가가 유독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내가 억압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보이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내가 갈망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보이면 이상화합니다. 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타인에 대한 감정을 통해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종종 투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사랑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 무의식 속의 이상적 이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은 자신의 아니무스를 상대에게 투사합니다. 시간이 지나 현실의 상대를 보게 되면 환상이 깨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투사를 거두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은 개인의 심리적 발달을 위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관계다. 결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무의식이 만나는 강렬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그림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자 우리가 회피해온 과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갈등과 불안은 사실 성장의 기회입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해집니다. 행복한 결혼은 노력 없이 오지 않습니다. 갈등은 의식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갈등은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집착, 두려움, 욕구를 보게 됩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갈등 없는 관계는 피상적이거나 억압적입니다. 건강한 갈등은 관계를 살찌웁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많은 관계 문제는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타인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관계에서 자신의 반응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왜 특정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왜 특정 말에 상처받는지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관계 발전의 열쇠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변할 때 관계가 변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다. 융은 의미 있는 우연, 동시성을 믿었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주고, 어떤 사람은 성장의 계기를 줍니다. 심지어 힘든 관계도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줍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모든 관계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외로움은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현대인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SNS를 확인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성장의 토양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개의 온전한 개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의존적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상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거나
상대를 통해서만 자신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혼자서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두 온전한 존재가 만나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함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삶의 의미를 묻지 말고 삶이 당신에게 묻는 질문에 답하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질문을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삶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상황, 당신이 겪는 시련,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회, 이 모든 것이 삶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도 의미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거창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과 의도를 담을 때 삶 전체가 의미로 빛납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무시했던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젊었을 때는 성공, 인정, 성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취미, 관계, 내면의 목소리, 영성 등을 뒤로 미룹니다. 중년이 되면 이것들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억눌렀던 욕구들이 되살아나고 외면했던 자아가 주목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중년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더 온전하고 균형 잡힌 인간이 됩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인생에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힘든 시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방향과 의미를 줍니다. 왜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이 노력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당신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성숙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문제 없는 삶이 올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도전과 문제를 던집니다. 다만 우리가 변합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같은 문제도 다르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위기였던 것이 이제는 성장의 기회로 보입니다. 성숙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든다.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깨어서 살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죽음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소명을 외면하면 삶은 공허해진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것을 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 이것이 소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현실적 이유로, 두려움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 결과는 공허함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영혼의 소명에 귀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보물은 당신 안에 있다. 밖에서 찾지 말라. 우리는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얻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보물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본질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십시오. 6번째 주제는 내향성과 외향성입니다. 내향인과 외향인의 차이는 어디서 에너지를 얻느냐에 있다. 내향인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고 외향인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내향인은 내면 세계가 풍부하고 외향인은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갑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형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내향성과 외향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한 가지 유형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내향인도 때로는 사회적이어야 하고 외향인도 때로는 혼자 성찰해야 합니다. 심리적 성숙은 자신의 주된 유형을 알되 반대 유형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심리적 균형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불균형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로 시간을 채웁니다. 이것은 종종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혼자 있으면 억눌렀던 생각과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불편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이 불편함을 견디고 자신과 대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성격 유형을 아는 것은 자신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함이다. 융의 성격 유형론은 사람을 분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특정 상황이 힘든지, 왜 어떤 사람과는 잘 맞고 어떤 사람과는 안 맞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수용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유형론은 자기 발견의 지도입니다. 누구나 내면의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성장이다. 외향인도 내면에는 내향적 면이 있고 내향인도 외향적 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된 성향만 사용하지만 반대 성향도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융은 그림자 기능이라 불렀습니다. 심리적 성숙은 이 그림자 기능을 인정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균형 잡히고 유연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침묵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 현대사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끊임없는 소음, 정보, 자극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명상, 산책,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진정한 욕구, 느낌, 생각이 떠오릅니다. 침묵은 자기 발견의 문입니다. 7번째 주제는 창조성과 상상력입니다. 창조적 정신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위기와 고통의 시기에 종종 가장 위대한 창조가 일어납니다. 예술가들의 걸작은 대부분 힘든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고통은 내면을 깊이 파고들게 만들고 그 깊이에서 창조적 영감이 솟아납니다. 어둠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창조의 원료로 사용하십시오. 상처는 예술이 되고 아픔은 지혜가 됩니다. 상상력은 무의식의 창문이다.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무의식의 이미지, 상징, 원형이 떠오릅니다. 융은 이것을 적극적 상상이라 불렀습니다. 의도적으로
상상의 시간을 갖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읽으십시오. 상상력은 자기 탐구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모든 위대한 작품은 무의식에서 탄생한다. 진정한 창조는 의식적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말합니다. 작품이 저절로 나왔다고, 마치 누군가 자신을 통해 작업한 것 같다고. 이것이 무의식의 힘입니다. 의식은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진정한 영감은 무의식의 깊이에서 옵니다. 창조적이고 싶다면 무의식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명상, 꿈, 상상을 통해 그 문을 여십시오. 예술은 내면의 진실을 표현하는 언어다. 예술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음악, 그림, 글쓰기, 춤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옵니다. 예술 창작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고 창조해야 합니다. 신화는 집단 무의식의 언어다. 거기에는 인류의 영혼이 담겨 있다. 세계 각지의 신화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구조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의 여정, 죽음과 부활, 대극의 통합 같은 모티브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인류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신화를 읽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읽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화 속 영웅의 시련은 우리 각자의 내면 여정을 상징합니다. 신화는 살아있는 심리학입니다. 창조적 과정은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다. 진정한 창조는 둘 사이의 협력에서 일어납니다. 무의식은 원재료를 제공하고 의식은 그것을 다듬고 형상화합니다. 무의식만 있으면 혼란스러운 환상이 되고 의식만 있으면 생명력 없는 구조물이 됩니다. 두 가지가 만날 때 진정한 예술이 탄생합니다. 이 대화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흘러가도록 두고 떠오르는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형태로 만드십시오. 아이들의 놀이는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어른도 놀아야 한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합니다. 역할놀이, 그림 그리기, 상상놀이를 통해 무의식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처리합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목적과 효율이 되고 놀이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목적 없이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상상하십시오. 놀이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상징은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을 담는다. 무의식은 논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징과 이미지로 말합니다. 이것을 이성만으로 해석하려 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상징은 느껴야 하고 직관해야 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백과사전처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맥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상징을 살아있게 두십시오. 8번째 주제는 고통과 성장입니다. 신경증은 회피된 고통이다. 많은 심리적 문제의 뿌리는 피한 고통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을까봐, 실패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삶의 어떤 영역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키웁니다. 신경증, 불안, 우울은 종종 이렇게 억압된 것들의 신호입니다. 치유는 회피했던 것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통과해야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은 변화를 요구하는 영혼의 외침이다.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우울은 지금의 삶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안은 당신이 직면해야 할 것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고통은 성장의 초대장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큰 지혜가 자란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배움은 고통에서 옵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공감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상실을 통해 소중함을 배웁니다. 한 번도 아파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을 제대로 소화할 때만 그렇습니다. 고통을 통과하면 지혜가 됩니다. 위기는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순간이다. 인생의 위기는 파괴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체성, 믿음,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위기가 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위기를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문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인간이 된다. 완벽한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고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인간다워집니다. 상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타인을 이해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상처 없는 삶은 피상적입니다. 깊이는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치유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상처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상처를 통합하는 것, 그것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무의미한 고통만이 견딜 수 없다. 같은 고통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희생,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수고는 힘들지만 의미가 있어 견딜 수 있습니다. 반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고통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다른 누군가를 돕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고 믿을 때 고통은 견딜만해집니다. 고통을 거부하는 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는 것은 결국 삶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처받을 수 있고, 도전하면 실패할 수 있고, 살아있으면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고통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를 거부하면 다른 하나도 잃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살아남은 고통은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힘이 됩니다. 뒤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가장 큰 성장을 가져왔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임을 믿으십시오. 9번째 주제는 영성과 초월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내 삶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영적 욕구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의미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영성은 이 갈증을 해소합니다. 종교적 경험은 무의식이 의식을 압도하는 순간이다. 진정한 영적 체험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를 휘몰아치는 강렬한 경험입니다. 신비로운 합일감, 압도적인 경외감,
모든 것과의 연결됨을 느끼는 순간들. 이것은 무의식의 깊은 층, 집단 무의식과의 접촉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직접적인 푸시 됩니다. 신은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산다. 융에게 신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 자기의 원형이 바로 신의 이미지입니다. 신을 만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의 심리학이 영성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초월적인 것과 만납니다. 영성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동시성은 우주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의미 있는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 불렀습니다. 생각하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고 필요한 순간에 꼭 맞는 책을 발견하고 꿈에서 본 상징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일들. 이것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의미로 짜여진 그 물망입니다. 동시성에 주목하면 삶이 더욱 신비롭고 풍요로워집니다. 영혼은 설명할 수 없지만 체험할 수 있다. 영혼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영혼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은 예술 작품 앞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에서 우리는 물질 너머의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영혼입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모든 증명을 넘어섭니다. 중년 이후의 과제는 영적 성장이다. 젊을 때는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성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영적 질문들이 중요해집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의 의미, 영혼의 운명, 초월적 실제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영적 차원을 무시하면 공허함과 절망에 빠집니다. 나이 들면 영혼의 성숙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죽음 너머를 암시하는 상징들로 가득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생, 부활, 윤회의 이미지들이 모든 문화의 무의식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이 죽음을 절대적 종말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의 전환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성은 교리가 아니라 체험이다. 종교의 본질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신성한 것과의 직접적 만남입니다. 교리를 암기하고 의식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종교성은 초월적인 것을 직접 체험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성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종교는 신념 체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큰 전체의 일부다. 개인주의 문화는 우리를 고립된 존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통해, 인류애를 통해, 생태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고독이 사라지고 소속감이 생깁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분리는 환상이고 연결이 진실입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는 통합과 전인성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성이다. 융이 말하는 자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와 다릅니다. 그것은 의식적 자아를 넘어 무의식까지 포함하는 전체 인격입니다. 빛과 그림자, 선과 악,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담고 있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개성화의 최종 목표는 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입니다. 대극의 통합이
전인성으로 가는 길이다. 인생은 대극으로 가득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 미성숙한 사람은 한쪽만 원하고 다른 쪽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둘 다 삶의 일부임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대극을 통합할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것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다. 자기 실현을 성공이나 성취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융의 자기 실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면, 빛과 그림자, 강점과 약점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성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중심을 찾는 것이 삶의 과제다. 우리는 쉽게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지나친 일중독에서 무기력으로, 과도한 긍정에서 깊은 우울로 오갑니다. 개성화는 이런 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찾는 과정입니다. 안정된 중심, 흔들리지 않는 핵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바로 자기입니다. 중심에 설 때 우리는 외부 상황에 덜 휘둘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강함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용기, 실패를 받아들이는 겸손, 상처를 품는 넉넉함.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방어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수용이 저항보다 강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 자체다. 개성화는 평생의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개성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고 통합하고 성장하는 그 여정 자체가 의미입니다. 도착하려 하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전인성은 모순을 포함한다.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들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것이 성숙입니다. 사랑하면서도 화낼 수 있고, 강하면서도 약할 수 있고, 확신하면서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한쪽만 선택하려 하면 반쪽 인간이 됩니다. 모순을 안고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세상도 온전해진다. 개인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안의 그림자를 통합하면 그만큼 세상의 그림자가 줄어듭니다. 한 사람이 온전해지면 그 영향이 주변으로 퍼집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꾸십시오.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평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개성화가 세상의 치유입니다. 11번째 주제는 페르소나와 진정성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다. 하지만 가면이 진짜 얼굴을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가 다릅니다. 이것이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적응 기제입니다. 문제는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깁니다. 가면을 쓴 채 그것이 진짜 나라고 믿으면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가면은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페르소나 뒤에 공허한 영혼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완벽한 부모, 인정받는 전문가.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만 키우고 진정한 자아는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페르소나가 아닌 자기를 키워야 합니다. 진정성은 용기를 요구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이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가면을 벗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것은 두렵습니다. 거부당할까봐, 비난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진정성에서 시작됩니다. 가면 대 가면의 만남은 피상적입니다. 진짜 나를 보여줄 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일어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페르소나에 갇힌 사람은 역할을 잃으면 자신도 잃는다. 직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은퇴 후 정체성 위기를 겪습니다. 부모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자녀가 떠나면 공허해집니다. 이것이 페르소나 동일시의 위험입니다. 역할은 언젠가 끝나지만 자기는 계속됩니다. 역할 너머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의사이지만 의사가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역할과 본질을 구분하십시오. 12번째 주제는 직관과 감각입니다. 감각형 인간은 현재를 살고 직관형 인간은 가능성을 산다. 감각형 사람은 지금 여기에 집중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현실적인 것,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중시합니다. 반면 직관형 사람은 보이지 않는 패턴, 미래의 가능성, 숨겨진 의미를 봅니다. 감각형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직관형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직관은 무의식의 목소리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직관은 근거 없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종종 옳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성과 논리만 중시하며 직관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많은 위대한 발견과 결정은 직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도 당신의 지혜입니다. 감각에만 의존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친다. 구체적인 사실만 보는 사람은 큰 그림을 놓칩니다. 세부 사항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잃어버립니다. 직관은 이 전체를 보게 해줍니다. 숨겨진 연결고리, 미래의 방향,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부와 전체, 현재와 미래, 사실과 의미를 모두 봐야 합니다. 몸의 감각은 마음의 상태를 말해준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긴장된 어깨, 답답한 가슴, 떨리는 손, 무거운 다리. 이것들은 단순한 신체 증상이 아니라 감정의 신호입니다. 감각형 인식은 이런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몸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13번째 주제는 사고와 감정입니다. 사고형 인간은 진실을 추구하고 감정형 인간은 조화를 추구한다. 사고형 사람은 객관적 진실과 논리를 중시합니다. 옳고 그름, 효율성, 정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감정형 사람은 사람들의 감정과 관계를 우선합니다. 조화, 공감, 배려가 중요합니다. 사고형은 이것이 맞는가를 묻고 감정형은 이것이 좋은가를 묻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둘 다 필요합니다.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다. 현대 사회는 감정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폄하합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감정 표현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중요한 심리적 정보입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알리고, 분노는 경계 침범을 알리고, 슬픔은 상실을 처리하게 합니다. 감정을 무시하면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성만으로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사랑, 직업, 인생의 방향 같은 중요한 결정은 논리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장단점을 나열하고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정에는 가치, 의미, 감정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감정, 사고와 직관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머리와 가슴이 모두 동의하는 결정이 최선입니다. 한쪽만 따르지 마십시오. 감정을 억압하는 사고형은 냉정해 보이지만 내면은 혼란스럽다. 사고 기능이 지나치게 발달한 사람은 감정을 약점으로 여기고 억압합니다.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에 쌓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 신체화 증상,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고와 감정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14번째 주제는 현대사회와 심리입니다. 현대인은 외부 세계를 정복했지만 내면 세계를 잃어버렸다. 현대 문명은 놀라운 외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과학기술, 경제발전, 생활 편의가 극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면은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지만 공허하고 많이 가졌지만 불행합니다. 외부만 보고 내부를 돌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면으로 눈을 돌리고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집단 의식에 휩쓸리면 개인의 영혼을 잃는다. 현대 사회는 집단 동조를 요구합니다. 같은 것을 원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SNS는 이것을 더욱 강화합니다. 하지만 집단에 완전히 동화되면 개인의 독특함을 잃습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에 삼켜지는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도의 시대에 우리는 깊이를 잃었다. 모든 것이 빠릅니다. 빠른 소통, 빠른 성공, 빠른 결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심리적 성장은 빠를 수 없습니다. 자기 이해, 내면 통합, 영적 성숙은 시간이 걸립니다. 느리게 가야 깊이 갈 수 있습니다.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십시오. 천천히, 깊이,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물질주의는 영혼을 굶긴다. 현대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질은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에 집착할수록 영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진정한 부는 내면에 있습니다. 물질과 영혼의 균형을 찾으십시오. 15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는 치유와 자기 돌봄입니다. 치유자를 찾기 전에 먼저 자기 안의 치유자를 깨워라. 우리 안에는 자기 치유력이 있습니다. 몸이 상처를 스스로 회복하듯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결국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 안의 치유자를 신뢰하십시오. 자기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돌봄을 이기적이라 여깁니다. 특히 돌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타인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부어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과 지속을 위한 필수입니다. 모든 병의 뿌리에는 영혼의 고통이 있다. 많은 신체 질병이 심리적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몸으로 표현됩니다. 융은 이것을 일찍이 알아차렸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증상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봐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평생의 과업이다. 자기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판, 자기 부정, 자기 혐오로 고통받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용서하지 못하고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수용이 모든 치유의 기초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룰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옵니다. 100가지 지혜를 모두 나눴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유독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나요?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평생의 실천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이 작은 시도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 진정한 자기가 되려는 노력,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만의 개성화 여정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려는 용기뿐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용감한 여정을 시작하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여정에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